한 남자가 깊은 산속에서 나무에 묶인 채 발견되었다. 차가운 비와 짙은 어둠 속에서 아무도 그의 구조 요청을 듣지 못했고 아무도 그가 서서히 힘을 잃어가는 것을 알지 못했다. 오래된 산림경비원 제복은 피로 젖어 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에게 처음 다가온 발자국 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네 발로 걷는 용감한 전사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당신의 눈물을 멈출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청송계곡은 초겨울이 되면 마법 같은 안개의 베일을 두르고 있었다. 놀랍도록 아름답고 동시에 가슴 시리게 차가운 곳이었다. 오래된 나무들이 회색빛 하늘을 뒤덮고 계곡물 소리와 새들의 노래가 어우러져 바깥 세상과 동떨어진 별세계처럼 느껴졌다. 지역 주민들은 청송계곡을 신령한 숲이라 불렀다. 단지 그곳의 풍요로움 때문만이 아니라 조용한 영웅들과 이름 없는 희생에 관한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모든 나무와 언덕에 자신의 발자국을 남긴 사람이 있었다. 바로 정성을 다하는 산림청 소속의 정우진 산림경비원이었다. 우진은 올해 30살로 마을 사람들은 그를 친근하게 숲지기 우진 씨라고 불렀다. 햇빛에 그을린 얼굴, 엄격하지만 따뜻한 눈빛을 가진 그는 단순히 숲의 보호자만이 아니라 숲에 의존해 살아가는 많은 주민들의 의지처였다. 직업에 10년 가까이 헌신해온 우진은 불법 벌목꾼, 야생동물, 심지어 무자비한 산사태와도 맞서 싸웠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에게 숲을 지키는 일은 생명을 지키는 일이었고 산골 아이들이 푸른 자연 속에서 자랄 수 있게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바로 이 믿음과 올바른 신념이 그를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넣었다. 일주일 전 단독 순찰 중에 우진은 가파른 지형과 험난한 길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국경 인접 지역에서 이상한 징후를 발견했다. 습한 땅에 깊게 파인 커다란 타이어 자국, 고급 목재의 나무 줄기에 남겨진 생생한 톱날 자국, 그리고 기계 오일의 강한 냄새는 분명 착각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교묘하게 활동하던 대규모 불법 벌목 조직의 흔적을 발견했음을 알았다. 통신 신호가 약하고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우진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기지로 돌아가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기지에 도착하지 못했다. 가파른 산길에서 그는 매복을 당했다. 두건을 쓴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빠르고 단호하게 행동했다. 뒤통수를 강하게 가격당한 우진은 쓰러졌고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이미 쇠사슬로 나무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손목은 시퍼렇게 멍들었고 몸은 피투성이었으며 옷은 빗물에 완전히 젖어 있었다. 비는 칼날처럼 피부를 파고들었고 찬바람은 찢어진 옷을 통과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고 떠나기 전 단 한마디의 낮은 목소리만이 들려왔다. 적게 알면 살고 많이 알면 산속에서 얼어 죽을 거다. 우진은 비명을 지르지도 울지도 않았다. 단지 고통과 추위 속에서 호흡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곳에 버려져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하루, 이틀, 혹은 더 오랜 시간이었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영원히 의식을 잃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아마도 살고자 하는 의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열망이 그를 죽음의 문턱에서 붙잡고 있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우진은 산사태가 났을 때 껴안았던 나무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에게서 우유를 받고 키득거리던 아이들의 얼굴, 그리고 그가 산악지역으로 발령받아 떠날 때 숲을 지키는 것은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란다. 아들아 라고 당부하던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생각났다. 바로 이런 기억들이 그를 포기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고 그의 몸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다. 심장 박동이 점점 약해지는 가운데 깊은 숲의 고요함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짖는 소리였다. 혼란스럽게 짖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리듬감 있고 짧은 소리였다. 그리고 마른 낙엽 위를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사람처럼 무겁지는 않지만 야생동물처럼 가볍지도 않은 소리였다. 우진은 눈을 깜빡이며 추위와 탈진으로 부어오른 눈을 최대한 크게 뜨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보았다. 5마리의 큰 개들, 진도견들이었다. 두꺼운 황갈색 털, 불로 단련된 듯한 눈빛을 가진 그들은 무작정 달려들어 시끄럽게 짖지 않고
마치 미리 계획된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전략적으로 움직이며 흩어졌다. 그중 한 마리, 가장 큰 개는 왼쪽 눈 근처에 긴 흉터가 있었다. 그것이 우진에게 다가왔다. 앉아서 물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고 단지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단순한 본능이 아닌 깊은 감정을 담고 있는 듯했다. 우진은 바람처럼 거친 신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좋아. 너희들은 천사들이구나, 그렇지? 거의 즉시 개의 눈이 번쩍 빛났고 크게 한 번 짖었다. 비록 한 번이었지만 그 소리는 주변 지역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강력했다. 이후의 일은 꿈처럼 빠르게 진행되었다. 다른 개들은 즉시 각자의 역할을 맡아 행동했다. 한 마리는 도움을 요청하는 듯 짖었고 다른 한 마리는 나무 아래의 진흙 속에 숨겨진 쇠사슬 자물쇠를 찾기 위해 땅을 파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주변의 흔적을 찾아 냄새를 맡았다. 우진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만큼 정신이 맑지 않았다. 단지 눈물이 빗물과 섞여 피와 진흙으로 뒤덮인 얼굴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가 깊은 혼수 상태로 빠져들기 시작할 때 마지막으로 본 광경은 흉터가 있는 개가 곁에서 지키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개의 눈은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고 마치 그를 깨워두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다. 그 순간 죽음과 삶 사이에서 우진은 이성을 넘어선 신성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청송계곡에 울려 퍼진 짖음 소리는 단순한 구조 요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의 부름이었다. 죽어가는 사람과 이득을 바라지 않는 전사들 사이에 예정되지 않은 만남. 이 만남은 모든 것을 바꿀 여정의 시작이었다. 그 추운 아침, 청송계곡은 마치 모든 나뭇가지와 풀잎까지도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고 숨을 죽이고 있는 듯했다. 바람은 나뭇잎 사이로 살며시 불어와 모든 구석구석으로 차가움을 전했다. 북쪽 숲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에서 강원도 경찰청 K9 훈련팀이 연례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 밀수업자 추적과 깊은 숲에서의 실종자 수색을 모의하는 엄격한 훈련이었다. 팀을 이끄는 것은 서하연 경위였다. 말끔하게 묶은 머리, 단호한 눈빛, 그리고 네 발 달린 친구들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젊은 훈련사였다. 5마리의 K9 중에서 가장 조용한 개가 있었다. 바로 백이라는 이름의 늙은 진도견이었다. 그는 몸과 마음에 이름 없는 상처들을 안고 있었다. 과거 군대에서 근무하던 백은 인질 구출 임무 중 가장 가까운 동료를 잃었다. 그때부터 그는 조용해지고 상호작용이 줄어들었으며 훈련이 어려워졌다. 하지만 하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인내심을 가지고 부드럽게 결코 강요하지 않았다. 마치 그 동물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있음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날의 훈련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위치 파악, 냄새 추적, 흔적 찾기 등 모든 테스트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었다. 하지만 팀이 거의 아무도 발을 들여놓지 않는 금지구역 경계에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멈춰섰다.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은 서북쪽 깊은 숲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다른 개들도 행동이 변했다. 긴장된 냄새를 맡으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하연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안전을 위해 팀에게 기지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리려는 순간 백이 갑자기 낮게 울부짖더니 달려가 버렸다. 덤불을 뚫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백, 돌아와. 하연이 크게 소리쳤지만 응답이 없었다. 백뿐만 아니라 마치 보이지 않는 신호를 들은 것처럼 나머지 4마리의 개들도 일제히 따라 달려갔다. 훈련팀 전체가 당황하여 급히 추적 작업을 시작했다. 하연은 서둘러 쫓아가는 대신 몇 초 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눈을 감고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K9들과 오랜 시간 함께한 경험을 통해 그녀는 한 가지를 배웠다. 개들의 본능을 신뢰하라는 것.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의 직감이 말했다. 백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울창한 숲속에서 5마리의 그림자가 조용한 전사들처럼 움직였다. 습한 땅 아래 숨겨진 강한 피 냄새와 녹슨 쇠사슬에서 나는 금속 냄새가 그들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다. 그들은 오솔길과 인간의 흔적을 뒤로하고 계속 나아갔다. 백이 선두에 서서 천천히 확실하게 걸었다. 가끔 멈춰서 냄새를 주의 깊게 맡고 눈은 마치 덤불을 뚫고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내려는 듯 날카로웠다. 작은 개울을 건너고 이끼로 뒤덮인 오래된 나무 뒤에서 그들은 멈췄다.
그들 앞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나무에 묶인 한 남자, 얼굴과 셔츠 컬러에 말라붙은 피, 그리고 거의 생명의 기운이 없는 몸. 하지만 짖거나 혼란스러워하는 본능과는 달리 그들은 침묵을 지켰다. 한 마리는 주변을 냄새 맡기 시작했고, 다른 개는 뒤로 돌아 경계를 서고, 또 다른 개는 엎드려 눈을 피해자에게서 떼지 않고 위험이 다가오면 즉시 으르렁거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백은 다가가 비와 섞인 피냄새를 맡았다. 익숙하지만 가슴을 아프게 하는 냄새였다. 그는 탈진으로 창백해진 남자의 얼굴을 바라본 뒤 조용히 앉아서 머리를 들고 단 한 번 깊고 단호하게 짖었다. 마치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다른 개는 즉시 나무 아래를 파기 시작했다. 진흙과 엉킨 나무 뿌리에 가려진 자물쇠를 찾고 있었다. 또 다른 개는 숲 쪽을 향해 계속해서 크게 짖었다. 마치 훈련사의 주의를 끌려는 듯이. 기지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하연은 갑자기 미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급박한 짖음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익숙한 소리였다. 특별히 훈련된 긴급 신호였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특수 차량에 뛰어올라 K9의 목줄에 부착된 추적기 신호를 따라 북쪽으로 달렸다. 바람이 차창을 때리고 나뭇가지가 긁혔지만 하연의 마음은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에 백이 자신을 단순한 훈련 이상의 무언가로 부르고 있다고 믿었다.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하연은 숨이 멎었다. 5마리의 개들이 한 나무를 둘러싸고 있었고 거기에는 쇠사슬로 묶인 채 움직이지 않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녀는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고 남자를 흔들었다. 선생님, 살아계세요? 창백한 입술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나왔다. 하연은 눈물을 터뜨렸다.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그녀는 무전기를 통해 외쳤다. 하연과 팀은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재킷으로 그를 감싸 체온을 유지시키며 의료 헬리콥터를 호출했다. 돌아가는 내내 백은 그 남자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옆에 바짝 누워 경계하는 눈빛으로 마치 이상한 숨소리 하나에도 온 숲이 알아차릴 것처럼. 깊은 숲에서 죽을 뻔했던 산림경비원 우진은 말없는 전사들에 의해 구조되었다. 그리고 그의 흐릿한 눈이 백의 흉터있는 눈과 만났을 때 그는 인간이 아닌 영혼, 하지만 진정한 전사의 모든 자질을 가진 존재에 의해 구해졌음을 알았다. 그 만남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운명이었다. 그리고 그 운명은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날 청송 계곡의 하늘은 이상하게 어두웠다. 마치 숲 자체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를 숨죽여 기다리는 것처럼. 구조 헬리콥터가 산림기지 근처 임시 착륙장에 내렸을 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특수 차량에서 이송되는 들것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찢어지고 멍들고 거의 희망이 없어 보이던 남자가 누워 있었다. 그는 긴박한 공기와 한 마리 개의 시선에 둘러싸여 있었다. 흉터가 있는 눈을 가진 늙은 진도겸 백은 여전히 구출된 우진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짖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았고 필요 이상으로 아무도 다가오게 하지 않았다. 의료진이 부상을 검사하려고 손을 뻗을 때마다 백은 일어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는 눈빛으로 모두를 주의하게 만들었다. 하연은 백이 가까이 오도록 허락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동료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냥 놔두세요. 백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날 밤 우진이 기지의 회복실로 이송되었을 때 백은 절대 떠나지 않았다. 그를 밖으로 데려가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했다. 그는 병상 발치에 누워 머리를 구조 당시 떨어진 우진의 재킷 위에 올려놓고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크게 뜬 채 마치 숨소리 하나라도 달라지면 즉시 알릴 것처럼 있었다. 하연은 이것이 단순히 훈련된 K9의 본능이 아님을 알았다. 이것은 선택이었다. 숨막히는 충성심이었다. 밤새 간호사들은 교대로 돌보러 왔지만 항상 백과 거리를 유지했다. 오직 하연이 들어올 때만 백은 긴장을 풀었다. 그녀는 그의 거친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오랜 친구에게 말하듯 속삭였다. 내가 선택했구나, 맞지? 백아, 네가 그를 선택했어. 우진은 다음날 이른 아침에 깨어났다. 그가 처음 본 것은 천장의 밝은 빛이었지만 그 후 그를 가장 감동시킨 시선은 바닥에서 올려다보는 황금빛 눈이었다. 고요하고 확고하며 그가 눈을 뜬 순간부터 한 번도 깜빡이지 않은 눈이었다. 백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이유가 필요 없고 명령이 필요 없었다.
그는 단지 그곳에 있고 싶어서 있었다. 일주일 후 우진은 모든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그의 생존 의지가 놀랍다고 말했지만 오직 하연만이 그것이 충성심의 눈빛에서 시작된 연쇄 효과임을 이해했다. 그 시간 내내 백은 항상 우진 곁에 있었다. 우진이 목발로 걷는 연습을 할 때 백은 바로 옆에서 걸음을 맞추었다. 우진이 잠들지 못할 때 백은 옆에 누워 규칙적인 호흡으로 그를 꿈으로 이끌었다. 어느 오후 햇빛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올 때 우진은 무의식적으로 말했다. 백아. 깨어난 이후 처음으로 소리를 낸 그에게 백은 놀라서 천천히 다가와 그의 앞에 앉았다. 마치 명령을 기다리는 듯했다. 하지만 우진은 명령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떨리는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백은 고개를 들어 그의 손바닥에 코를 대고 부드럽게 빨갛게 남은 상처를 핥았다. 작아 보이지만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것은 백이 여러 해 동안 폐쇄적으로 지낸 후 처음으로 신뢰를 표현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우진에게 이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재탄생이었다. 그 순간 백의 눈에서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고통이나 경계가 아닌 공감을 보았다. 그들은 마치 인생에서 길을 잃었다가 이제 서로에게서 안정을 찾은 두 영혼 같았다. 한 사람, 한 마리 개. 하지만 어느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하연은 문 밖에서 조용히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그들이 서로를 찾았음을 알았다. 임무 때문도 구조 때문도 아닌 더 깊은 무언가 때문이었다. 부서진 영혼이 이제 충성스러운 존재의 부드러운 침묵으로 치유되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진은 회복을 계속 지켜보기 위해 케이라이 센터에 더 머물겠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사실 그는 단지 백과 함께 있고 싶었다. 하연은 미소를 지으며 이해했고 제안했다. 우진 씨, 괜찮으시다면 백을 당신이 훈련시키도록 이전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어요. 백은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믿어요. 우진은 몇 초 동안 말을 잃었다. 그는 몸을 숙여 백을 쓰다듬으며 망설이지만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만약 그가 날 선택한다면 난 거절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순간 백은 고개를 들어 조용히 발을 우진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약속이었다. 구조로 시작되어 운명처럼 깊은 청송 계곡까지 이어지는 끝없는 약속이었다. 그곳에서는 충성심이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됐다. 태양은 청송 계곡 위로 천천히 떠올랐다. 햇빛은 높은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어 아직 남아있는 모든 상처를 말리려는 듯 축축한 땅을 비추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구출된 이후 우진은 변했다. 화려하거나 과시하지 않는 변화였다. 그것은 매우 작은 것들에서 나타났다. 더 고요한 눈빛, 더 단단한 걸음걸이, 그리고 특히 항상 반 걸음도 떨어지지 않는 네 발 달린 그림자가 옆에 있다는 것. 백이었다. 그들은 의식처럼 아침을 시작했다. 함께 훈련장 주변을 걸었다. 우진은 목발을 짚고 백은 항상 나란히 걸을 수 있도록 천천히 걸었다. 우진이 멈추면 백도 멈췄다. 우진이 쉬기 위해 벤치에 앉으면 백은 발치에 앉아 마치 생명보다 더 큰 무언가를 지키는 듯 멀리 바라보았다.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고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다. 모든 것은 단지 반사작용이었다. 한때 부서졌던 두 영혼이 이제 서로를 통해 세상을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느 오후, 우진이 보관실에서 오래된 서류 더미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특별한 서류 한 뭉치를 발견했다. 표지에는 손으로 쓴 글씨와 번호가 있었다. 1일 인구, 작년 5월 서북부 국경부대에서 강원도 케이라이 센터로 이송됨. 그는 눈썹을 찌푸리며 안을 펼쳤다. 백과 매우 닮은 하지만 더 젊은 진도견의 사진이 있었다. 용감한 눈빛이 빛나고 있었다. 메모 부분에 굵게 표시된 문구가 있었다. 임무 중 동료 상실, 사고 후 협력 거부, 트라우마 징후 있음.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다. 백은 처마 아래 누워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진은 옆에 앉아 백의 목에 있는 긴 흉터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슬픈 눈으로 말했다. 너도 네 사람을 잃었구나, 그렇지? 그는 작게 말했다. 거의 자기 고백과도 같은 말이었다. 백은 고개를 들어 눈과 눈을 마주쳤다. 짖음도 움직임도 없었지만 그 눈빛 사이로 뭔가 고요한 것이 흘러갔다. 오래된 고통의 기억과 인정이었다. 그날부터 우진은
백을 더 이상 자신의 목숨을 구한 개로 보지 않았다. 그는 백을 동반자로 보았다. 말을 하지 않지만 항상 이해하는 친구. 그들은 엄격한 교과서가 아닌 자신들만의 리듬으로 훈련을 시작했다. 우진은 백이 때로는 소리보다 감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목소리 대신 몸짓으로 명령하는 법을 배웠다. 백은 과거의 옛 동료의 호루라기를 신뢰했듯이 우진의 짧은 휘파람 소리를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하연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나중에는 경외로. 그녀는 수백 마리의 K-라임을 훈련시켰지만 이렇게 독특한 연결을 본 적이 없었다. 어느 날 그들이 숲속에서 방향 설정 훈련을 마쳤을 때 그녀는 다가가 우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진 씨, 제안이 있어요. 우진은 돌아서서 이마에 땀을 닦았다. 하연이 천천히 말했다. 원하신다면 백을 공식적으로 당신에게 이전하고 당신을 특수 K-라임 팀의 일원으로 재훈련시키는 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명령과 복종만이 아닌 공감에 기반한 새로운 팀을 만들 수 있어요. 우진은 침묵했다. 그는 잔디밭에 길게 누워 귀를 접고 여전히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는 백을 바라보았다. 그때 이후로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는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있다면 그 기회는 백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하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부터 제가 당신들 둘의 공식 훈련사가 되겠습니다. 그날 저녁 청송 계곡은 더 따뜻해진 것 같았다. 습한 풀과 곤충 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한 부드러운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우진은 돌벤치에 앉아 오래된 노트에 몇 줄을 적었다. 재탄생 첫날. 내 친구 백은 단지 내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나를 공허함의 구덩이에서 끌어올렸다. 내가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그리고 훈련장 뒤편 작은 구석에서 경험 많은 눈을 가진 늙은 개가 조용히 누워 그 남자의 발에 머리를 얹고 있었다. 이유가 필요 없고 약속이 필요 없었다. 단 하나만 있으면 됐다. 우리가 함께 계속 나아간다는 것. 어둠이 청송 계곡을 두꺼운 검은 비단처럼 덮었다. 그것은 모든 나뭇가지와 계곡 옆에 자리 잡은 소박한 산림 기지의 기와 지붕을 삼켰다. 이 계절의 숲은 깊게 차가워지고 마치 모든 것을 망각 속으로 끌어당기려는 듯이 땅까지 서리가 내렸다. 하지만 그 숨막히는 고요함 속에서도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희미한 소리들, 부대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한때 전장을 겪었던 개의 칼날 같은 날카로운 눈빛, 백이었다. 최근 며칠 동안 백의 행동이 이상해졌다. 그는 더 자주 짖었고 매일 저녁 뒷창문에 서서 바라보곤 했다. 밖에 아무런 동물의 움직임이 없어도 목구멍 깊은 곳에서 으르렁거렸다. 처음에 우진은 이것이 밤의 숲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뒷창고 문이 살짝 열린 흔적과 땅에 흩어진 페인트 조각들을 발견했을 때 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됐어. 우진은 그와 하연이 기지 주변을 검사할 때 말했다. 하연이 눈썹을 찡그렸다. 누군가가 주변을 몰래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야생 덤불 주변을 냄새 맡고 있는 백에게 머물렀다. 백의 꼬리는 일어서 있고 최고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국경 근무를 했던 K-라인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사슴 한 마리가 백을 사흘 밤 동안 잠 못 이루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직 인간만이 백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숨는 법, 때와 장소를 아는 인간들. 그날 밤 마치 피할 수 없는 예정된 일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크지는 않았지만 끈질기게 차갑게 내렸다. 우진은 혼자 정보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 과거에 보고된 불법 벌목 사건들에 관한 오래된 파일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몇몇 이름들이 익숙하게 돌아왔다. 한때 동료였던 사람들. 그러다가 갑자기 뒤쪽 보조등이 깜빡이더니 꺼졌고 복도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우진을 멈추게 했다. 그는 일어나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백이 없었다. 이상했다. 우진이 백을 맡은 이후로 백은 야간 근무 중에 그를 떠난 적이 없었다. 우진이 문 손잡이에 손을 대자마자 폭발음과 함께 창문이 깨졌다. 창문을 통해 천으로 쌓인 돌이 날아들었다. 그것에는 빨갛게 타오르는 줄이 묶여 있었다. 수년간의 본능이 우진을 몸을 낮추게 했고 그는 뒤에서 날아오는 공격을 피했다. 커다란 그림자가 쇠파이프를 들고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빗나간 공격에 그는 욕설을 내뱉고 계속 공격했다. 우진은 뒤로 물러나 뒤쪽 나무 선반에서 순찰 지팡이를 꺼내 방어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팔다리로 그는 점점 지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날카로운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는 짖음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 형체가 뒷문을 지나 번개처럼 지나갔다. 백이었다. 그는 바로 돌진하지 않고 바닥에 바짝 붙어 자신의 주인과 싸우고 있는 낯선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낯선 이가 다음 공격을 준비하자 백은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무기를 든 팔을 단단히 물었다. 그는 아픔의 비명을 질렀다. 우진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힘을 다해 그를 바닥에 눌렀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기지 안에서는 피가 나무 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우진의 이마에 난 상처와 낯선 이의 것. 백은 여전히 단단히 물고 놓아주지 않았다. 하연과 다른 두 산림 경비원이 내부 경보를 듣고 도착할 때까지. 침입자가 붙잡히자 땀과 피로 흠뻑 젖은 우진은 거친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말했다. 백이 날코했어. 하연은 무릎을 꿇고 백의 다리 상처를 확인했다. 다행히 긁힌 것뿐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붉게 젖어 있었다. 몇 분만 늦었어도 우리는 바닥에서 당신의 시체를 발견했을 거예요. 그 남자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단지 반복해서 말했다. 내가 지난번에 살아남지 말았어야 했어. 그 말에 우진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 사람은 그가 숲에서 매복당한 일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내부에서 정보가 새어나갔음을 의미했다. 그때 우진은 백을 바라보았다. 백은 여전히 조용히 그의 발에 머리를 얹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우리는 아직 위험에서 벗어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날 밤은 다가오는 폭풍의 시작일 뿐이었다. 배신이라는 이름의 폭풍. 하지만 이제 우진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말하지는 않지만 항상 끝까지 싸우는 동료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하연이 조심스럽게 우진의 팔 상처를 감싸며 물었다. 기지 내에 벌목꾼들을 돕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미완성인 서류들을 힐끗 보더니 백과 눈이 마주쳤다. 그 눈은 다시 한번 동요했다. 이제 신뢰는 조심성의 대가를 치러야 했고 그들은 함께 배신자를 찾아야 했다. 청송 계곡의 심장을 건드린 자를. 산림 기지에서 공격을 받은 사건 이후 청송 계곡의 분위기는 겨울 안개처럼 무거워졌다. 한때 숲과 평생을 함께한 사람들의 평화로운 안식처였던 목조 건물의 모든 구석구석을 뒤덮었다. 우진은 더 침착해졌고 그의 눈빛은 날로 경계심을 드러냈다. 백은 항상 경계태세를 유지했다. 깊이 잠들지 않고 단지 주인의 발에 머리를 얹고 누워 꿈속에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 K9 훈련사로서 수년간의 경험을 가진 하연은 우진이 미해결된 보고서와 순찰일지를 검토하는 것을 도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때 보호했던 숲에서 사냥꾼이 된 것 같았다. 이제 그들은 동료로 위장한 배신자의 흔적을 찾아야 했다. 며칠 동안의 데이터 검토 끝에 하나의 작은 세부 사항이 두 사람을 멈춰 세웠다. 은밀한 벌목 활동이 발생한 날과 겹치는 당직 근무에 항상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다. 민중부대장, 우진이 많은 중요한 임무를 맡길 정도로 신뢰했던 사람, 항상 벌목꾼들을 비난하던 사람. 하지만 이제 보니 바로 그가 길을 열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말도 안 돼. 우진은 서류철을 꽉 쥐어 표지가 구겨질 정도였다. 하연이 그를 바라보며 눈빛이 엄숙해졌다.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날 밤 우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기지 뒤편 작은 오두막의 난로 옆에 앉아 백의 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모닥불이 그와 백의 눈에 일렁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말없이 서로를 이해하는 두 전우. 그들은 말할 필요가 없었다. 눈빛만으로도 배신자의 정체를 밝힐 때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었다. 하연은 금지구역 깊숙이 고급 목재가 발견됐다는 보고서를 꾸며서 기지 내부에서만 공유했다. 그들의 의심이 맞다면 그 정보는 새어나갈 것이고 48시간도 안 돼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다. 예상대로 벌목꾼 그룹이 정확히 그 좌표로 들어왔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우진은 다음날 아침 즉시 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작은 나무 회의실에서 민준이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모두를 무시했다.
우진이 정보 유출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여전히 태연하게 무고함을 가장했다. 하지만 하연이 민준의 사무실에 비밀리에 설치된 장치로 녹음된 목재 중개인과의 통화 내용을 재생했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가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우진은 일어서서 더 이상 존경심이 없는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이 숲 전체를 배신했어. 하지만 민준은 쉽게 항복하지 않았다. 우진이 다가서자 그는 갑자기 규정에 어긋나게 소지하고 있던 짧은 권총을 꺼내 우진을 향해 겨눴다. 탕! 총성이 공간을 찢었지만 모두를 얼어붙게 한 건 고통의 신음소리였다. 우진이 아니었다. 백이 번개처럼 총알을 가로막기 위해 뛰어들어 옆구리에 총알을 맞았다. 피가 한때 전장의 연기로 희끄무레했던 회색 털을 적셨다. 그는 거친 숨을 쉬며 누워 있었지만 여전히 주인을 해치려 한 자를 날카롭게 노려보고 있었다. 민준은 공황 상태에 빠졌지만 도망치기도 전에 다른 두 산림 경비원이 그를 바닥에 단단히 눌렀다. 하연은 백에게 달려가 손이 떨리며 말했다. 안 돼, 안 돼. 백아, 죽으면 안 돼. 우진은 무릎을 꿇고 피에 젖은 몸을 안으며 절망 속에서 기도의 말을 더듬었다. 백은 울지도 울부짖지도 않았다. 단지 눈을 감고 마치 난 그저 내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구급차가 급히 호출되었고 다행히도 총알은 갈비뼈를 스쳤지만 내장을 관통하지는 않았다. 백은 살 것이다.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살 것이다. 그날의 상처는 단지 몸의 상처만이 아니었다. 민준이 연행될 때 그는 우진과 하연의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말을 남겼다. 난 그저 졸개일 뿐이야. 너희는 모를 거야.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자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어. 그 말은 잊혀지지 않았다. 비가 내린 후 차가운 밤, 우진은 여전히 수액을 맞으며 반쯤 감은 눈으로 누워있는 백의 병상 옆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노련한 개의 굳은 살이 박힌 발을 잡고 속삭였다.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약속해. 그 약속은 백뿐만 아니라 한때 그것을 보호한다는 가면 아래 어둠에 휩싸였던 청송계곡 전체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부터 게임은 방향을 바꿨다. 사람들은 배신할 수 있지만 충성심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높은 곳에 앉아 교만함에 빠져있는 진정한 악당은 곧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10월에 짙은 안개가 청송계곡을 덮은 아침, 공기는 아직 말로 표현되지 않은 무언가로 무거웠다. 민준은 체포되었다. 백은도 동물병원의 특별치료실에서 천천히 회복 중이었다. 하지만 우진은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았다. 그는 진짜 배후 조종자가 민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민준의 마지막 말이 가시처럼 우진의 마음에 박혀 있었다. 난 그저 졸개일 뿐이야. 한 달 가까이 우진과 하연은 추적을 계속했다. 그들은 모든 보고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보관 파일에 접근하며 서명을 대조하고 순찰 일정을 확인했다. 이전에는 무의미해 보였던 작은 세부 사항들이 이제는 거대한 그림에 흩어진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분명해졌다. 모든 허점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모두 산림기지의 책임자, 서현대장의 승인, 어가 또는 체계적인 묵인에서 비롯되었다. 그 이름은 하연이 분석 차트를 가리킬 때 우진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와 서연은 거의 10년간 함께 일해왔다. 첫 기지를 함께 세웠고 홍수로 길을 잃은 등산객 그룹을 구조하기 위해 어깨를 나란히 했었다. 서연은 순찰 중 우진이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졌을 때 그를 업고 기지로 돌아오기도 했다. 그들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다. 그들은 형제와 같았다. 확실해요? 하연이 물었다.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괴로웠지만 단호했다. 만약 정말 그가 맞다면 내 신뢰가 그의 모든 것을 숨기는 데 도움을 준 셈이지. 조용한 계획이 세워졌다. 우진과 하연은 즉시 체포명령을 사용할 수 없었다. 증거는 의심하기에 충분했지만 공식적인 기소에는 아직 부족했다. 그들은 서연이 정체를 드러내게 해야 했고 여우를 굴에서 유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여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들은 가짜 정보를 꾸몄다. 하연은 청 내부회의에서 우연히 청송계곡 산림기지의 모든 활동에 대한 조사가 준비 중이라는 것을 흘렸다. 동시에 모든 데이터가 또 산림청으로 이전되었으며 여기에는 민준이 밝힌 모든 파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표했다.
미끼는 던져졌고 예상대로 그날 밤 서연은 늦게 기지를 떠났다. 보안 카메라가 그가 몰래 서류 창고에 들어가 오직 대장만이 가질 수 있는 예비 열쇠로 금고를 여는 모습을 포착했다. 우진은 다른 쪽 모니터실에서 화면을 지켜보며 서 있었다. 렌즈를 통해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을 때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것은 더 이상 옛 동료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의 가면을 쓴 배신자의 얼굴이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은 카메라에서 복사한 모든 증거와 불법 토지 거래 기록을 가지고 서연의 사무실로 갔다. 서연은 책상 옆에 서서 차를 따르고 있었다. 마치 여전히 모범적인 지도자인 것처럼 차분했다. 오랜만에 내 사무실에 오는군. 서연이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민준 사건이 큰 충격을 주었다고 들었어. 하지만 그건 단지 한 마리 벌레일 뿐이야. 제거하면 돼. 우진은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았다.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는 없었지만 진실의 울림은 숲 위에 어떤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렸다. 서연이 도장, 서명, 침입 장면의 이미지를 보자 그의 눈이 흔들렸다. 왜? 우진이 물었다. 억제된 감정으로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내게 영감을 준 사람이었어요. 나무도 울 수 있다고 가르쳐준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모든 것을 배신했어요. 서연은 몇 초간 침묵했다가 건조하게 웃었다. 너무 순진해 우진아. 이 숲은 아무도 먹여 살릴 수 없어. 약간의 나무, 약간의 땅, 그 대가로 내 아이들의 미래, 내 가족의 미래를 얻었지. 몇 그루 나무를 지키는 게 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우진은 벌떡 일어났다. 눈이 붉게 젖었다. 그리고 당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나무 밑에 묻히게 했어요. 내가 그들 손에 죽을 뻔했다는 걸 알아요? 당신에게 너무 믿음이 강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천천히 책상 뒤로 걸어갔다. 그리고 경고도 없이 그는 서랍에 손을 뻗었다. 모두가 그의 특별 지급 권총이 보관된 곳임을 알고 있는 서랍으로. 하지만 서연이 총에 손을 대기도 전에 공기를 찢는 으르렁거림이 들렸다. 아무도 여전히 치료 중인 늙은 개가 바로 그 순간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번개처럼 움직여 살짝 열린 문을 뛰어넘고 순식간에 우진을 지나쳐 총을 향해 손을 뻗는 서연의 팔을 단단히 물었다. 서연의 비명이 기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우진은 달려가 떨어진 총을 움켜쥐었다. 하연이 수갑을 들고 바깥 복도에서 달려왔다. 세 사람은 무너진 실내로 찢겨진 공간 속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당신은 직권남용, 은폐, 불법 벌목 조력 혐의로 체포됩니다. 하연이 차갑게 말했다. 수갑이 채워지자 서연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저항의 기색이 없었다. 단지 그것이 후회인지 체념인지 알 수 없는 짙은 피로감만이 있었다. 우진은 백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네가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돌아왔구나. 그는 속삭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 이후 처음으로 그의 눈물이 흘렀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아직 소중한 것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충성심. 그리고 그 충성심은 한때 형제처럼 여겼던 사람의 가면을 벗긴 한 마리 개에게서 왔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았다.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더 복잡한 시스템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청송계곡은 우울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겨울로 접어들었다. 마치 한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마음처럼. 햇빛이 나무 사이로 비쳐 낙엽과 축축한 땅을 비추며 숲 전체가 고풍스러운 정적의 옷을 입은 것 같았다. 우진산림 경비원은 산림기지 현관에 앉아 한때 불법 벌목의 중심지였던 언덕 쪽을 멀리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베개 머리 위에 가볍게 얹어 있었다. 늙은 개는 여전히 그의 옆에 떨어질 수 없는 충성스러운 그림자처럼 누워 있었다. 지난 며칠 동안 산림청 대장 서연이 벌목 조직과 연루되어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전 지역에 퍼졌다. 주요 신문들이 꾸준히 보도했고 그 중에는 소셜미디어에서 널리 공유된 한 사진이 있었다. 주인을 구하기 위해 뛰어드는 순간의 백. 한쪽 털은 피로 젖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단호했다. 우진은 눈을 감았다. 오랜 세월 이 직업을 하면서 그는 독사, 무장한 밀렵군, 심지어 무서운 산사태와도 마주쳤다. 하지만 가장 신뢰했던 동료인 서연 대장과 마주했을 때처럼 마음이 황폐해진 적은 없었다.
내부에서 무너진 신뢰는 어떤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 길을 몇 번이나 지나갔는데 평화롭다고 생각했었지. 우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백은 작게 낑낑거리며 머리를 그의 무릎에 묻었다. 걔는 마치 자신의 주인이 고민을 내려놓을 잠시의 고요가 필요한 순간을 항상 아는 것 같았다. 우진과 백의 이야기는 산림청 내에서만 충격을 준 것이 아니라 청송 계곡 주변의 모든 마을에 깨우침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견디고 눈을 감았지만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노인들과 마을 지도자들이 마을 회의 광장에 나와 직접적으로 말했다. 누가 숲을 파괴하는 것을 도왔나? 그 사람은 신성한 숲의 영혼을 배신한 것이다. 서쪽 경계에 있는 수월계 초소의 국경 수비대는 자발적으로 기존 조직의 남은 세력을 소탕하기 위한 합동작전의 병력을 파견했다. 전례 없는 대규모 작전이 시작되어 의심스러운 지역을 검사하고 벌목 허가증을 확인하며 최근 몇 년간 이름이 변경된 각 토지구획을 자세히 확인했다. 우진과 함께 수사 여정을 함께한 하연은 이제 상급 기관과의 연락 역할을 맡았다. 매일 그녀는 백과 함께 숲을 건너 전문 수사팀에게 길을 안내했다. 늙은 개는 다리가 여전히 가끔 아프지만 그녀 옆에서 꾸준히 걸었다. 그의 예리한 코는 마치 한 번도 부상당한 적이 없는 것처럼 냄새를 맡았다. 하연 씨, 여기 뭔가 있어요. 한 젊은 대원이 숲속 버려진 오두막을 조사하며 외쳤다. 이곳은 최근에 사용된 흔적이 많아요. 불은 며칠 전에 꺼졌고 타이어 자국이 아직 선명해요. 하연은 이맛살을 찌푸리고 백에게 신호를 보냈다. 냄새를 맡은 지 몇 분 만에 걔는 서서 날카롭게 짧게 짖었다.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호였다. 마른 낙엽 아래에는 작은 구멍이 있었다. 그 안에는 목재거래 장부, 불법 벌목 위치가 표시된 지도, 심지어 반쯤 불에 탄 휴대폰에서 인쇄된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그 중에는 모두를 침묵하게 만든 이름이 있었다. 대도시에 본사를 둔 대형 기업이었다. 소식은 도청에 전해졌고 경제범죄수사대가 투입되었다. 언론은 계속 상황을 보도했고 청송계곡은 마침내 여러 해 만에 변화의 불빛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부르던 불법 벌목의 무력한 중심지가 아니었다. 우진은 산림청, 국경수비대, 마을 주민들의 합동회의가 열리는 작은 회의장 중앙에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익숙한 얼굴들에게 머물렀다. 한때 벌목꾼들을 비밀리에 안내했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정호 아저씨. 자신의 조상들 숲의 고목들이 한때 신뢰했던 지도자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던 가오 부족의 미연 씨. 할 말이 많지 않습니다. 우진이 깊지만 멀리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만 오늘부터 우리가 숲을 걷는 발걸음이 두려움의 발걸음이 아니라 보존의 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요란하진 않았지만 아래 마당에 앉아있던 백 고개를 들고 꼬리를 흔들기에 충분한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그날 오후 태양이 소나무 숲에 금빛 물결을 뿌릴 때 우진과 백은 숲 가장자리를 걸었다. 더 이상 의심의 그림자도 배신자의 숨어있는 발걸음도 없었다. 단지 위에서 새들이 부르는 소리, 잎사귀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상처가 있어도 여전히 이곳을 위해 뛰는 심장 소리만 있었다. 우진은 몸을 숙여 한때 하얀 붕대로 감싸져 있던 백의 목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알아? 그는 속삭였다. 어떤 상처는 절대 회복되지 않지만 네 덕분에 더 이상 아프지 않아. 백은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머리를 그의 다리에 기대고 있었다. 청송 계곡처럼 말할 필요 없이 모두가 각 흙의 틈새에서 생명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장 강한 것이었다. 한때 피 흘렸던 이 땅이 이제 모든 복원된 신뢰로 다시 사랑받고 있었다. 산속에서 내리는 비는 특별했다. 크지도 격렬하지도 않은 끈질기고 고요한 비. 나무와 바위에 기대어 기분 좋은 멜로디를 연주하는 비. 우진은 이런 비 내리는 날을 좋아했다. 그것은 그에게 청송계곡의 정화를 상기시켰다. 하지만 오늘 무언가 달랐다. 공기 속에서 무거움이 느껴졌다. 백도 그것을 느꼈다. 그는 평소보다 더 가까이 우진 곁에 붙어 있었고 서 있을 때마다 귀를 쫑긋 세웠다. 무슨 일이지 백아? 우진이 물었다. 걔는 대답 대신 창밖을 응시했다. 거기 먼 언덕 위로 어두운 구름이 모여들고 있었다. 비단 비의 구름만이 아니었다.
두꺼운 회색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무전기가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우진 씨? 하연의 긴박한 목소리였다. 하가촌 방향에서 불신고가 들어왔어요. 산불이에요. 우진은 창밖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분명히 연기가 짙어지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빨라졌다. 모든 이용 가능한 인원을 소집해요. 소방 장비를 준비하고 하가촌 주민들에게 대피 준비를 알려요. 그가 무전기를 내려놓기도 전에 백은 이미 현관문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두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다. 산속으로 올라가는 길은 가파르고 위험했다. 빗물이 땅을 미끄럽게 했고 성난 바람이 나무를 휘어잡았다. 하지만 우진과 백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 뒤로 구조대가 따라오고 있었지만 그들은 다른 누구보다 빨랐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혼돈이 가득했다. 불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남쪽 숲에서 시작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다. 하가촌 주민들은 기중품을 챙기고 가축을 이동시키느라 분주했다. 모두 벌목도로를 통해 북쪽으로 대피하세요. 우진이 외쳤다. 한 노인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우진에게 달려왔다. 내 손녀딸이 보이지 않아요? 소연이가 강아지를 찾으러 나갔다고 하더니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하연을 바라보았다. 주민들 피를 맡아주세요. 백관애가 소연이를 찾겠습니다. 불 쪽으로 달려가기 전에 우진은 백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준비됐나 친구야? 백의 결연한 시선이 답변이었다. 그들은 불이 번지고 있는 방향으로 달렸다. 연기가 점점 짙어져 호흡이 어려워졌다. 우진은 손수건을 입에 대고 계속 소연이의 이름을 외쳤다. 소연아, 어디 있니? 소리쳐봐. 백은 갑자기 멈춰섰다. 코를 높이 든 채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낮고 결연한 짖음을 한번 내뱉었다.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백을 따라 쓰러진 나무와 두꺼운 덤불을 지나자 우진은 마침내 그녀를 보았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소녀가 웅크린 채 바위 밑에 숨어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작은 강아지가 떨고 있었다. 소연아, 괜찮니? 다친 데 없어? 소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복실이가 도망쳤어요. 찾으러 왔는데 갑자기 불이 커졌어요. 우진은 재빨리 그녀를 안아 올렸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이 문제였다. 불이 이미 그들이 왔던 길을 차단하고 있었다. 그들은 갇혀 있었다. 하연 씨, 우진이 무전기로 연락했다. 소연이를 찾았어요. 하지만 남쪽 능선에 갇혔어요. 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어요. 구조팀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곳에 머물러요. 하지만 우진은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음을 알았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어 불이 그들을 향해 더 빠르게 번지고 있었다. 그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다른 길이 있어야 해. 그는 중얼거렸다. 백이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그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가파른 비탈을 가리키는 것 같았다. 그곳은 아직 불이 번지지 않았다. 저기야, 가자. 우진은 소연이를 단단히 안고 백을 따라 비탈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위험했지만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들이 절반쯤 올랐을 때 소연이가 작게 비명을 질렀다. 불이요. 우진이 뒤를 돌아보니 불길이 놀라운 속도로 비탈을 따라 번지고 있었다. 그들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앞으로는 너무 가파르고 뒤로는 불이 오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백이 으르렁거리며 앞으로 뛰어나갔다. 그는 미친 듯이 비탈 위쪽을 파기 시작했다. 발톱이 흙을 퍼내고 돌멩이를 굴리면서 천천히 일종의 발판을 만들고 있었다. 우진은 즉시 이해했다. 그는 소연이를 등에 업고 남은 한 손으로 백이 만든 발판을 잡고 올라갔다. 그들은 천천히 고통스럽게 위로 올라갔다. 불은 계속 다가왔다. 마침내 그들이 정상에 도달했을 때 구조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구출된 것이다. 하지만 구조대에 넘겨지기 전 우진은 백에게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걔는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고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다. 그의 발은 불길에 그을렸고 몇몇 부분은 화상을 입었다. 백아, 우진이 무릎을 꿇고 외쳤다. 그는 조심스럽게 걔를 안아 올렸다. 백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낑낑거리지 않았다. 그저 우진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우리가 해냈어라고 말하는 듯했다. 산림구조대가 그들을 안전지역으로 데려갔다. 소연이는 할머니에게 넘겨졌고 우진은 백을 위한 응급처치를 요청했다. 얼른 동물병원에 연락해요. 하연이 무전기를 통해 지시했다. 최고 수의사를 보내달라고 해요. 백은 영웅이에요.
그날 밤 하가촌을 위협했던 불은 마침내 진압되었다. 손실은 있었지만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 부분 우진과 백 덕분이었다. 임시 구호소에서 우진은 수의사가 백의 부상을 치료하는 동안 조용히 지켜보았다. 발 화상은 심각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개의 나이를 고려하면 회복은 길고 어려울 것이었다. 유 녀석, 정말 대단한 친구를 두셨네요. 수의사가 말했다. 그의 나이에 이런 용기는 보기 드문 겁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너무 많은 감정으로 가득 찼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전국에 퍼졌다. 산불 속 영웅 진도견, 어린 소녀와 산림 경비원 구해. 소셜미디어에는 우진이 백을 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이야기가 공유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용기와 강인함에 감동받았다. 하연은 입원한 백을 방문했을 때 우진이 개의 침대 옆에서 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밤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담요를 그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당신들은 서로를 구했어요. 그녀는 속삭였다. 서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죠. 그녀의 말을 듣고 백이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의 눈은 반쯤 열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강한 생명력이 빛나고 있었다. 일주일 후 백은 퇴원했지만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그는 걸을 때 세 발만 사용했고 한쪽 발은 두꺼운 붕대로 감싸져 있었다. 우진은 그를 위해 기지에 특별한 침대를 만들었고 매일 아침 식사와 약을 직접 챙겼다. 오늘은 어때, 친구야? 우진이 매일 아침 물었다. 백의 대답은 언제나 같다. 고요한 눈빛과 가볍게 흔들리는 꼬리. 그것은 모든 말보다 더 강력한 괜찮아였다. 하가촌 주민들은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보내왔다. 수제 간식, 특별히 짠 담요, 그리고 소연이가 직접 그린 백의 그림. 그림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내 영웅백이 아저씨라고 적혀 있었다. 봄이 청송계곡에 돌아왔다. 겨울의 마지막 눈이 녹아내리고 새로운 생명이 모든 구석에서 피어났다. 나무들은 새로운 잎으로 푸른 옷을 입었고 들판은 야생화로 색색이 물들었다. 산림기지에도 변화가 있었다. 새로운 대장이 임명되었고 더 많은 직원이 배치되었으며 엄격한 감시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지 입구에 세워진 새로운 동상이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 동상은 한 남자와 진도견을 묘사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동상 밑에는 간단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말이 필요 없는 충성, 말이 필요 없는 용기를 기억하며. 동상 제막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산림청 직원들, 하가촌 주민들, 그리고 특별 초청된 소연이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물론 우진과 백도 있었다. 백은 상처에서 회복 중이었지만 여전히 완전하진 않았다. 그의 한쪽 발은 영구적으로 손상되었고 걸음은 예전만큼 우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변함없는 강인함이 있었다. 우진이 연설대에 올라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저는 오늘 영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시작했다. 영웅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백을 바라보았다. 개는 그의 팔치에 앉아 고요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백은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그는 충성, 용기, 그리고 우정이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준 스승입니다. 그는 말이 필요 없이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제 목숨을 2번이나 구했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청중 중 많은 사람들이 감동으로 눈물을 훔쳤다. 이 동상은 단지 백만을 기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영웅적인 면을 기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숲을 보호할 때 우리는 모두 영웅이 됩니다. 연설이 끝나고 사람들이 축하하는 동안 우진은 조용히 백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그들은 천천히 걸었다. 백의 상태를 고려해서 알아? 우진이 말했다. 내가 산림 경비원이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나는 단지 나무를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 나는 더 많은 것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 우정, 신뢰, 그리고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끈. 백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의 현존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들이 언덕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멈춰서서 아래의 청송 계곡을 바라보았다.
봄 햇살이 골짜기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강은 은빛으로 반짝였다. 그것은 숨막히게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우리가 이것을 지켰어, 백아. 우진이 속삭였다. 우리가 함께. 그날 저녁 하연이 기지에 들렀다. 그녀는 우진과 백에게 특별한 뉴스를 전하기 위해 왔다. 상부에서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과 백은 이제 공식적으로 청송 계곡 보존 특별팀의 명예구성원입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는 모든 새로운 산림 경비원 훈련에 포함될 거고요. 우진은 놀라움과 겸손함으로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하연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들은 그 이상을 했어요. 당신들은 영감을 주었어요. 그날 밤 우진은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다. 백은 그의 발치에 누워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오늘 나는 영웅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썼다. 그것은 완벽함이 아니다. 영웅은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행동한다. 영웅은 상처를 입지만 계속 일어선다. 영웅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준다. 백은 내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의 충성심, 그의 용기, 그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그는 내 구원자이자 내 친구이자 내 선생님이다. 우리의 여정은 쉽지 않았다. 우리는 배신, 화재, 그리고 거의 죽음까지 마주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유산이다. 건물이나 기념물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 남기는 것, 백이 내 마음속에 남긴 것처럼. 우진은 글을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청송 계곡 위로 높이 떠 있었고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그것은 평화로운 밤이었다. 그는 백을 내려다보았다. 늙은 개는 이제 깊이 잠들어 있었다. 꿈속에서 다리를 움직이며 아마도 그의 젊은 시절 산과 계곡을 달리던 기억을 꿈꾸고 있는 듯했다. 우진은 부드럽게 백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꿈속에서 뛰는구나, 내 친구야. 그는 미소 지었다. 넌 항상 달리고 있을 거야, 내 마음속에서. 몇 년이 지났다. 청송 계곡은 변했다. 새로운 보존 정책이 시행되었고 숲은 더 건강해졌다. 한때 불법 벌목으로 민둥산이 되었던 지역에 어린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했다. 우진은 이제 산림청의 고위 자문위원이 되었다. 그는 전국을 다니며 자연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다. 그리고 항상 그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백에 대한 이야기였다. 백은 어느 따뜻한 봄날 우진의 품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그는 오랜 세월을 살았고 충실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우진은 그를 청송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묻었다. 그곳은 그들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이었다. 우진은 그의 무덤 위에 작은 비석을 세웠다. 거기에는 단 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말이 필요 없는 영웅, 영원한 친구. 백이 떠난 후에도 우진은 종종 그 언덕에 올라가 그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숲의 소식, 하연의 승진, 소연이가 이제 대학생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때로는 그저 조용히 앉아 같이 일몰을 바라보았다. 오늘도 네가 그립구나, 백아. 우진은 종종 말했다. 하지만 네가 여전히 내 옆에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사실이었다. 때때로 우진은 산책할 때 옆에서 발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혹은 밤에 일기를 쓸 때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백은 항상 그와 함께 달렸다. 젊고 강하고 자유롭게. 우진의 책 침묵의 영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것은 백과의 여정, 그들이 함께 직면한 도전,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깊은 유대감에 대한 이야기였다. 독자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반려동물과의 특별한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진과 백의 이야기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 보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동물 복지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청송 계곡은 이제 국립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되었다. 우진이 은퇴한 날 큰 행사가 열렸다. 모든 동료들과 친구들이 모였고 놀랍게도 소연이도 거기에 있었다. 그녀는 이제 젊은 산림 생태학자가 되어 백의 이름을 딴 야생동물 재활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다. 우진 아저씨, 소연이가 말했다. 백 아저씨가 없었다면 저는 오늘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는 제 인생을 구했고 저에게 방향을 주었어요. 이제 저도 다른 생명들을 구하고 싶어요. 우진은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단지 그녀를 꼭 안아줄 수 있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홀로 남겨졌을 때 우진은 마지막으로 베개 무덤을 찾았다. 황혼이 청송계곡을 금빛과 보라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우리가 해냈어, 패가. 그는 속삭였다. 우리가 시작한 일이 계속되고 있어. 너의 발자국은 영원히 이 땅에 남아있을 거야. 바람이 살짝 불어와 우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것은 마치 백의 숨결 같았다. 어딘가에서, 아마도 이 세상과 다음 세상 사이의 어딘가에서 한 마리의 늙은 진도견이 길을 쫑긋 세우고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주인이 마지막 여정을 함께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나란히 걸을 것이다. 말없이, 하지만 완벽한 이해 속에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니까.